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시대의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우리가 역사를 만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우리가 찾아낸 과거의 흔적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1600년) 전의 인골들. 오래전 바로 이 땅에서 역사를 일구었던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지금 기나긴 세월의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976년 이 경상남도 예안리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무려 1600년 전 이 가야인들의 집단 무덤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당시 모습을 드러낸 무덤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수많은 가야인들의 인골이 출토됐습니다. 이 인골은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인골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김새는 물론이고 생활 모습까지 아주 생생한 역사를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인골이 1600년 전의 가야인입니다. 이 인골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 머리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정상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가야인의 머리는 정상인에 비해서 이마 부분이 훨씬 뒤로 누워 있고 정수리 부분이 불쑥 솟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참 이상한 두개골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두개골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예안리. 그저 평범한 농촌의 한 귀퉁이 논에서 1600년 전의 역사가 깨어난 것은 우연에 의해서였다. 당시 땅 주인이었던 이재생 씨가 논을 개간하려고 흙을 파내자 예사롭지 않은 유물들이 나왔던 것이다. 한 저 부분쯤 돼요. 저 부분쯤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 수십 점이 발굴이 됐는데 그래서 그 전에도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점, 두 점 이런 거는 이래 발굴대가 예사롭게 생각을 했고. 아, 전부터? 네,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이 한 무덤에서 이렇게 싹 나오다가 보니까 아, 이게 보통이 아니다 싶은 이런 예감이 들어서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되면 이재생 씨의 신고로 발굴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76년. 땅속에선 오래된 무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고고학자들은 이 놀라운 발견에 주목했다. 무덤의 주인공은
1600년 전 김해 지역에 살고 있던 가야인들. 이곳은 그들의 집단 무덤터였던 것이다. 모두 4차례 걸친 발굴 작업 끝에 아주 빽빽하게 조성된 180여 개의 무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만 해도 1000여 점의 토기를 비롯해 유물의 숫자는 총 2000여 점에 이르렀다. 예안리 무덤은 그야말로 고대 가야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의 보고였다. 분명히 규모로 봐갖고 대체로 상위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는 아니고 일반 서민 계층의 공동묘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이안리에서는 아주 훌륭한 상태로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고인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갖고 가야인들의 얼굴이랄까 그 당시에 이제 골격이랄까 이런 걸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안리 무덤터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발견은 가야인의 인골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무덤 속에는 한 구 또는 많게는 10여 구에 이르기까지 인골이 남아 있었다.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예안리 인골은 모두 190여 구. 수적으로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고대 인골이라고 하기엔 그 보존 상태가 무척이나 양호한 편이었다. 그런데 예안리 무덤에서 발견된 가야인의 인골 중에는 눈길을 끄는 모습이 있었다. 바로 이 두개골이다. 정상적인 인골에 비해 이 인골은 얼굴 폭이 넓고 미간에서 정수리까지의 길이도 훨씬 짧다. 이마 부분도 평범한 인골과는 달리 뒤로 누워 있었다. 분명 이 인골은 같은 시대의 가야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는 했다. 이렇게 뇌의 발달을 더 늦게까지 한다. 예안리에서 발견된 인골은 고대 가야인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데에서는 그림이 있죠. 그 말지. 하지만 이 인골은 고대 가야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였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학사에서도 이런 인골이 연구된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수수께끼의 인골인 셈이다. 40여 년 해부학을 연구한 김진정 교수. 그에게 혹시 이 인골이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형의 모습은 아닌지 자문을 구했다. 예, 기형은 기형인데 그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고 나서 그 외적인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변형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가야인의 특이한 모습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은 이 기형 때문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여인들이 작은 발을 갖기 위해서 전족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야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풍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머리뼈를 변형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야인들이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의 역사서는 가야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를 돌로 눌러 머리를 납작하게 했다. 지금도 진한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납작하다. 기록 속의 진한은 3세기 중엽의 진한과 변한, 즉 김해 지역의 가야인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여기가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옆쪽으로 양쪽 옆이 튀어나와서 이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다음에 요 밑을 보면 여기는 머리를 납작하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엔 이를 편두라고 했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역사 기록 속에서만 존재했던 편두의 실체를 이한리의 인골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도가 깊으니까 나이가 들은 제7경추. 가야인들은 어떻게 편두를 만들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뒤쪽하고 앞쪽에 판절돼 가지고 양쪽 이쪽하고 이쪽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뒤로 다 압박이 되죠. 편두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를 앞뒤로 판자를 대서 끈으로 묶는 것이다. 이렇게 10여 차례를 반복하면 유연한 아기의 두개골은 앞뒤로 납작해진다. 때는 여기에 이 튀어나온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보통 머리처럼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만 했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눌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돌로 가지고 얹어서 그 압력이다 이 말이죠. 돌로 올리기 때문에 돌의 그 압력 때문에 무게 때문에 눌러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1개월 이내니까 어린애가 머리도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니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그러니까 판자를 안 댔다는 것은 요 뒤의 모습 네, 때문에. 뒷모습 때문에 우리는 판자가 아닐 것이다. 예. 아마도 가야인은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앞니말을 돌로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으로 편두를 만들었을 것이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도 가야인이 편두를 만들기 위해 돌로 아기의 머리를 눌렀다고 기록돼 있다. 편두의 인골이 다른 인골들에 비해 심하게 부서진 것도 인공적인 변형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사람의 뇌는 머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 뼈를 녹이는 세포를 내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압력이 가해진 부분의 뼈는 얇아지기 마련이다. 편두 인골이 쉽게 부서진 이유도 그렇게 뼈가 얇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뒤꿈치가 왼쪽. 편두를 하면 실제 얼굴 모습 또한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이다. 조용진 교수. 그는 한국인의 얼굴 전문가다. 그와 함께 편두의 얼굴을 복원해 본다. 같은 여자인데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훼손이 덜 된 온전한 인골이 필요하다. 우리는 출토된 편두 인골 중 가장 양호한 상태의 인골을 선정했다. 소중한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인골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편두 얼굴을 복원하기로 했다.
인골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우선 부산대병원 방사선과를 찾았다. 이곳에서 인골의 컴퓨터 단층 촬영에 들어갔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는 얼굴 전체적으로 뼈의 두께가 얼마인지 그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뼈의 두께를 재는 이유는 뼈의 두께에 따라서 각 부위에 살과 근육이 어느 정도 붙는지가 결정되고 또 눈썹의 방향이라든지 입술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얼굴 복원 작업을 위해 이번엔 인골의 입체 측정을 실시했다. 모두 3개의 좌표를 설치한 후 2mm 간격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아 인골의 표면을 측정한다. 이렇게 3개의 좌표에서 측정한 표면이 하나로 모아지면 인골의 입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측정한 인골의 표면과 두께의 수치로 모형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예안리 편두 인골과 똑같은 모형 인골이 완성됐다. 모형 인골은 다시 조용진 교수의 작업실로 옮겨졌다. 일주일에 걸친 세밀한 작업 끝에 편두 인골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자그마한 얼굴의 이 미인. 이것이 바로 편두를 한 20대 가야 여인의 얼굴이다. 편두를 한 그녀의 옆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은 뒤로 젖혀진 이마와 오똑 솟은 코. 마치 현대의 여인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그녀는 높은 코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시대 평범한 가야 여인의 얼굴에 비해 턱이 유난히 작고 이마는 뒤로 누워 있으며 코 부분이 돌출돼 있다. 양옆이 돌출하게 됩니다. 이 내강이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돌출하고 여기가 돌출하고 두정부가 돌출합니다. 그리고 요 미간부가 눌리기 때문에 눈 안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그 피부가 당겨서 눈은 이렇게 위쪽, 눈꼬리는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대적으로 이 코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돌출하게 되고, 턱은 매우 발육이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턱은 매우 좁고 작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당시 가야인들에게 편두는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일종의 성형술이었다. 그러나 이런 성형술이 비단 가야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얼굴을 이상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의식과 관련돼 있다는 한 조각품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6,000년 전 조각품으로 남은 이 이집트 여인도 편두다. 이 조각을 옆에서 보면 예안리에서 나온 이런 편두하고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일치합니다. 요 이마 부분이 뒤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돌출해 있죠. 그리고 이 턱뼈가 이렇게 턱뼈의 각도가 아주 둔각으로 돼 있어서
얼굴이 앞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나온, 그리고 뒤통수가 올라붙은 이런 편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기는 다르지만 편두의 풍습은 이집트와 가야 그리고 마야에서도 보여진다. 이안리 무덤에서 출토된 편두 인골은 모두 10구.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금 이안리에서는 여성 인골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다 행해진 것도 아니고 일부에만 행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좀 일종의 무당과 같은 특수 신분의 여성들에게만 행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두를 한 이 여인은 독특한 그 얼굴처럼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다 갔을 것이다. 이렇게 코를 높이는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는지 또는 어떤 특수한 지위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야인들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현대적인 의미의 성형술은 아니지만 1600년 전에 이런 성형수술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안리에서 편두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에 이런 풍습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야인들이 조성한 이 예안리의 무덤은 아주 밀집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2중 3중으로 무덤이 쓰였고 그 무덤 속에서는 어김없이 인골이 출토됐습니다. 이 예안리에서 발견된 인골만 해도 190여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인골을 모두 합쳐도 이 예안리 숫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 예안리 땅에서만 이렇게 많은 인골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덤터는 그저 평범한 땅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뜻밖의 실마리가 있었다. 바닷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도 무덤터 여기저기엔 조개 껍질이 흩어져 있었다. 발굴 당시에도 무덤을 덮고 있는 흙 속에선 수많은 폐각들이 나왔다. 누군가 버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렇듯 많은 폐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그곳에 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덤터에서 채취한 흙을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해 본 결과 아주 미세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 유공층이라 불리는 이것은 바다에서만 사는 단세포 생물이다. 부산 경남 지역의 고대 지형과 지질을 연구하는 윤선 교수. 그는 예안리 무덤터에서 폐각과 유공층이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세기, 3세기경에는 바닷물이 김해 평야 일대를 덮고 있었으며 그 해안선은 바로 고분군 바로 옆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분군은 저희가 육계 사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옆에는 자그마한 마산과 안쪽에 큰 까치산을 연결하는 모래등성이었습니다. 그 구성 물질은 현재 그 해운대 백사장과 같이 백사장에 깨끗한 모래로 되어 있던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예안리는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예안리 무덤터는 그 당시 바닷가 백사장이었던 것이다. 100년 후 바닷물이 물러가자 가야인은 그곳에 무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예안리의 땅이 바닷가 백사장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땅에선 황화철이 만들어진다. 아주 강한 경우는 연기가 나면서 터집니다. 이 황화철이 과산화 수소수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실험 결과 예안리의 땅은 바닷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정의 양해를 얻고 무덤터의 토양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발굴 후 무덤을 덮는 과정에서 흙이 뒤섞인 탓에 원래의 토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백이. 예. 진짜요. 성공했는데 이 정도. 아 위에 건 안 들어가도록. 왜가 안 돼? 저기 그러니까 인골에 덮여있던 그 인골이 들어있던. 들어있던 소층. 땅속 1m 20cm를 파고 들어가서야 비로소 인골이 묻혀있던 그 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남 농업시험장 토양분석실에선 채취한 흙을 가지고 2가지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일반 논과 예안리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각각의 흙 속에 칼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하는 실험이다. 토양 속에 칼슘이 많을수록 인골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한다. 두 번째 실험은 미생물의 활동 가능성을 알아보는 pH도 측정이다. 실험 결과 일반 논의 경우는 산성 토양으로 미생물이 활동할 수는 없지만 칼슘 함량은 무척 적은 편이었다. 해수욕장의 토양은 미생물의 활동도 없고 칼슘 함량도 무척 많은 편이다. 그리고 예안리는 미생물이 활동하기 어려운 알칼리성인데다 칼슘 함량도 일반 논의 5배가 넘었다. 토양학자인 정연태 박사. 실험 결과를 분석한 그는 예안리 무덤터에서 인골이 남을 수 있었던 2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더 안 좋은 조건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조개 껍질 함량이 많이 함유된 토양에는 비가 오면은 이 조개 껍질이 녹아서 밑으로 그 모래 땅이기 때문에 투수가 잘 되고 하는 조건이니까 밑에 인골에 가지 탄산칼슘 함량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양 pH가 높으면은 토양 속에 있는 특정 성분, 예를 들면 규산 같은 게 녹아서 밑으로 용탈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온 게 인골에 또 침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을 덮고 있는 폐각에 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인골에 칼슘을 보충해준다. 그리고 조개 성분으로 알칼리성이 높아진 땅에선 규산이 녹아내리는데 이 규산은 인골에 니스칠을 하는 효과를 낸다. 이 2가지 외에도 예안리 무덤에서 다수의 인골이 발견된 이유는 또 있었다. 여기는 지하수의 유동이 아주 약했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약해가지고 그 지하수에 이 모래에 들어있는 많은 폐가의 껍질들이 녹아 들어가지고 좀 칼슘이 포화 상태됐습니다.
즉 포화 상태로 되면은 더 이상 칼슘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면서 칼슘이 포화됐기 때문에 인상 칼슘인 우리 인골이 녹지 못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이한리의 지하수는 폐각에서 녹아내린 칼슘으로 포화된 상태였다. 그래서 인골의 칼슘이 더 이상 녹지 않았던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골은 160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야인들은 1600년 전 김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00년 전 중산층 가야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동안 이런 궁금증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야인들의 인골을 분석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하골 줄래? 인골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한리에서 출토된 이 인골은 몸 전체의 뼈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인골의 전체 모습을 조립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저기네. 그 눈바라니? 완성된 인골은 키 149.7cm, 나이는 20대에서 30대가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셈이다. 보통 인골은 골반의 모양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가려낸다. 대체로 여자는 골반 안쪽이 90도를 이루고 남자는 70도를 이룬다.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자의 골반이 넓은 반면 남자의 골반은 좁은 것이다. 인골의 키는 대퇴골, 즉 엉덩이에서 무릎까지의 뼈 길이로 추정하는데 이 여인은 당시 평균 가야인보다 약간 작은 편이었다. 나이는 치아의 마모도로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비해 치아를 무척 많이 사용한 편이다. 그리고 관절이 굵은 것으로 보아 그녀는 살아생전 무척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한리 인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장대한 기골이었다. 1600년 전 김해 지역에 살고 있던 가야인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1930년대 중부 이남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박물관 전시실엔 수많은 이한리 인골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골 하나가 전시돼 있다. 머리에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이 인골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다. 마치 도려낸 듯 동그랗게 나 있는 이 구멍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구멍 옆에는 또 다른 부서진 자국이 있었다. 죽은 후에 부식되거나 자연적으로 부서질 경우엔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없다. 또 부서지면서 뼈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균열 하나 보이지 않는 이 구멍에선 전혀 부서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잘려진 단면도 반질반질 윤이 날 만큼 깔끔하다. 그렇다면 창과 같은 무기의 흔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두개골의 파손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뚫기가 상당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면이거든요. 예. 여기 뚫기가 편하잖아요. 일단 편하기는. 예. 혹시 그 전쟁으로 인한 일부러 도려낸 자국이 분명하다면 고대 가야인들이 뇌수술을 했던 것일까? 목적이야 주술적이든 아니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든 간에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뚫어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숙련된 솜씨로 뚫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그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상당히 전문 수술 도구로 그걸 한 흔적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 했겠습니까? 죽었을 때? 제 생각에는 두개골 상태에서 사후에 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수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수술 후에 이분이 생존하지 않았다는 거. 뼈를 수술한 후 만약 살아 있었다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뼈의 단면이 변화하는 이른바 치유흔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그런 흔적은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수술을 받은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예, 뼈 자체를 뭘 섞어가지고 보양하시거나 간단한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인골은 출토 당시 골반뼈 부근에 아기의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임신 말기나 출산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왜 죽었을까 이 여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산모와 아기의 죽음은 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한리 무덤터에선 꽤 많은 숫자의 아기 무덤이 발견됐다. 옹관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바로 이한리에서 출토된 아기의 무덤이다. 아기가 죽으면 도간에 시신을 넣고 2개의 독을 이렇게 맞대어 붙인다. 그리고 아기의 무덤은 부모나 가족 무덤 옆에 놓여진다. 이한리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온간묘에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온간묘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전체 비율로 봐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아 사망률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골은 그들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도 말해준다. 이한리 인골에서 무기에 의한 손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가야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무척 평화로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쪽 보온하고 이쪽 보온하고 따로 찍어야 되겠다. 같이 찍어는 못 맞추겠네. 이쪽에도 약간 지금 약간 끄거든. 하지만 그들을 괴롭힌 것은 다양한 질병이었다. 허리를 이제 움직이는 데 많은 통증을 호소를 한다든지, 결국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액 부분이 앞쪽으로 눌리게 되니까요. 예. 신경을 이제 눌리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허리 질환이네요. 예, 허리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예. 요거는 정상적인 예, 모습이고, 예. 요게 요 사이에서 눌려져서 그렇다는 말씀. 그렇죠. 눌려져서 그런 겁니다. 요 부분이. 근데 요리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정상적인 거예요. 예. 요 부분이 눌려서 좁아진 거죠. 예, 좁아진 거예요. 힘든 노동으로 척추가 눌린 이 사람은 척추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삐져나온 뼈가 신경을 건드렸을 테고 살아생전 그는 지독한 통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 사람은 뼈가 부러진 후에 치료를 제대로 못해 뼈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렸다. 정상적인 뼈에 비해 이 사람의 대퇴골의 관절은 훨씬 크다. 골반에 대퇴골이 완전히 맞물리지 못하면
이렇게 고관절 부분이 부어오르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 한쪽 다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외상에 의한 염증이 골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람은 그 증세가 더 심해 염증이 뼈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이런 소견들은 실제 저희들 현대인에서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존재하는 질환들이 그 당시에도 같이 존재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골 중에서도 치아는 가장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야 인골의 치아를 엑스레이 촬영해 본 결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치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가야인의 치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지금 상아지 완전히 평평한 달 봉우리는 다 거의 볼 수가 없고 완전 낡은 상태에서 상아지 이렇게 면상으로 노출된 것은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의 교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막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닳아서 없어진 예. 가야인들의 치아는 대부분 30, 40대만 돼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닳아있다. 치아를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생전에 이가 모두 빠진 상태였다. 그야말로 잇몸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다. 그 충치에 의해서 아마 그 지금 요 밑에 지금 좀 고름 주머니가 있었던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 예. 그래서 아마 요 더 진행되면 이분이 아마 골수염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당시에 계속 그 살아 계셨으면. 가야인들의 치아에는 대부분 이렇게 균열이 나 있다.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다. 이 사람은 축농증에 의한 고름이 위 턱뼈에 구멍을 낼 정도로 심한 축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안리 가야인. 그 인골들은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인들의 치아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예안리 인골의 치아는 대부분 옥니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가야인들이 아래턱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인데 이 가야인들이 먹었던 음식은 딱딱하고 또 모래가 많이 섞인 것들이었고 또 그들은 이 치아를 사용해서 배를 짰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야인들은 아래턱을 끊임없이 움직였고 따라서 이 아래턱이 커지면서 옥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골을 통해서 1600년 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외에도 인골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야인의 인골 속에는 그들의 역동적인 삶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삼천포 앞바다에 위치한 늑도는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가 유적지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선 지금도 기원전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지난 85년 이곳 늑도에서는 기원전 1세기대의 주거지터와 무덤들이 발굴됐다. 현재 남아있는 4개의 기둥자리로 당시 주거지의 크기와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땅을 파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통나무를 서로 엇갈려서 지붕을 만든다. 이연과 가죽으로 벽체와 지붕을 덮는다. 아마도 이런 모양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늑도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인골이다.
늑도에서 출토된 인골은 예안리의 인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예안리 가야인들과 같은 계통이었던 것이다. 늑도에서 발굴된 이 인골은 한 가지 특이한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송곳니를 뺀 것으로 보이는 발치의 흔적이다. 발치, 즉 멀쩡한 치아를 뺀 후에는 이렇게 홈이 메워지고 간격도 줄어든다. 이런 발치의 풍습은 1930년대까지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대만에서 널리 행해진 풍습이었다. 고대 중국의 그림 속에서도 발치의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그 통과 의례와 관계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닌가,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성년식이라든지 또는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이라든지 또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막 이빨을 뽑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큐슈 지방에서도 발치를 한 인골이 출토됐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똑같은 풍습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은 늑도에서 출토된 유물에서였다. 벼농사를 짓지 않았던 늑도에서 탄화미가 나왔다. 이것은 어디에선가 쌀을 수입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화폐 반양전에서도 외국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늑도의 주거지에선 또 일본 남부 해안에 산호가 출토되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크고 정교한 이 토기는 일본의 야요이 토기다. 늑도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위치하는 섬들 가운데서 당시 중국이나 일본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교통의 요지로서 우리나라 남해안의 그 국제적인 항구 역할을 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야요이 토기가 출토된 지역은 한반도 남부의 부산, 김해, 고성, 삼천포 등 7개 지역. 당시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던 이 지역엔 예안리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 가고시마시. 이곳엔 한반도에서 출토된 야요이 토기가 단순히 문물 교류에 의한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 바로 이 인골들이다. 야요이 인골이라 불리는 이 인골은 예안리 가야인과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3세기 일본 규슈 지방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이 야요이인은 점차 일본 본섬 지역으로 확산돼 갔다. 야요이 토기를 만든 야요이인은 기존의 일본인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韓国の人骨もずっとその歴史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し、それから日本に渡来してきたと言われている人たちも当然ですけど歴史を持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当然似てるわけですね。やはり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な
形がね現れてきてるわけですね。こう浅くなって、でスーッとこう鼻がスーッと伸びてですね、そしてここからここの距離が長くなって細長い顔になってきま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ふうな違いがありますね。고대 가야인들은 활처럼 휜 뗏목 위에 배를 얹었다. 일본을 오가기 위해선 거센 파도를 헤칠 수 있는 이런 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일본 규슈 지역의 사람들도 가야의 배와 똑같은 모양의 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오래전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간 한반도 남부인들. 그들과의 교류는 예안리 가야인들이 살았던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가야인들은 이 예안리 무덤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 지역으로 건너가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경선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16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야인과 일본 규슈 북부인들은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서울과 부산을 오가듯이 아주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가야 인골에서 편두가 나타나는 시기는 4세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 편두를 한 인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편두의 풍습은 왜 사라진 것일까요? 어쩌면 당시 가야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발목 같은 데 봐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지금 현대인으로 봐서도 매우 잘생긴 형인데 이 턱뼈라든가 눈도 크고요. 눈도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골이 나란히 묻혀있는 이 무덤은 당시 가야인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목광묘다. 이 무덤은 부장품을 이렇게 시신의 발밑에 놓는다. 당시 예안리에서 발굴된 목광묘는 모두 59기, 모두 4세기 이후에 조성된 무덤들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무덤은 부장품을 놓는 위치에서 차이가 보인다. 무덤의 양식이 변한 것이다. (4세기) 이전 초기 목광묘는 무덤 가장자리에 나무 판자를 대고 시신 옆에 부장품을 놓았다. 그런데 4세기 이후부터는 무덤 가장자리에 나무 판자를 대는 형식은 같지만 부장품을 발치해 놓거나 따로 곽을 만들기도 했다. 무덤 양식의 변화와 함께 가야 사회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 김해 지역 지배층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 3세기 말 이 고분에선 느닷없이 이전엔 없었던 매장 문화가 등장한다. 바로 순장이다. 그리고 순장과 함께 대성동 고분에선 가야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청동 항아리가 나타났다. 오르도스형 동복이라 불리는 이 항아리는 북방민족의 전유물이다. 뿐만 아니라 가야에선 그때부터 북방 기마민족이 입었던 철갑옷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가야 사회에 느닷없이 등장한 이 북방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독 한반도 남부인 가야 지역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신경철 교수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순장은 쉽게 말해서 그 북방의 정신문화거든요. 그래서 북방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그런 정신문화를 소유한 종족의 이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모용 선비족의 공격을 받은 부여의 왕족이 동해안의 옥저로 피난을 가는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 그 부여인들은 그곳에서 계속 살았을까?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지 않았던 예컨대 왕자라든지 주력은 어디 갔는지 그는 그때부터 행방불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는 이른바 그 대평원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옥저와 같은 협소한 그런 해안 지역에 정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맞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말이죠, 철의 중심이자 교역의 중심인 이 김해로 옮겼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소산이 아까 순장이라든지 또는 어쩌면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이 새로운 문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가야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4세기 이후 가야 사회에서 편두는 사라진다. 이것은 가야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600년 전 한 시대 불어닥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이 인골들은 말해주고 있다. 예안리의 인고를 통해서 우리는 1600년 전의 가야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 장대한 기고를 하고 있었고 또 편두나 발치와 같은 독특한 풍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야인들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야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만 해도 두 지역이 동일한 문화권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먼 과거일수록 이 서민들의 생활상을 조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야는 그동안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왕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주인공들의 삶과 죽음은 신비로 가득한 가야사의 한 장을 채울 것입니다.